인어 사냥. 차인표 장편소설. 소설가이자 배우이며 서울 출생, 미국 러거스 뉴저지 주립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배우로 데뷔했다. 1994년 첫 주연을 맡은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름을 널리 알렸다. 이후 30년 가까이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공고히 쌓았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불꽃,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영화 목포는 항구다, 크로싱, 차인표 등이 있다. 평소 올곧은 성품과 나눔의 실천, 사회구호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모범적인 시민을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많은 드라마와 영화, 예능 프로그램, 강연, 나눔과 구호 등 광범위한 활동을 거듭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사람과 사람 사는 세상의 본질을 친밀하게 탐구해왔다. 이런 그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경력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깊은 차원에서 다른 이들의 삶과 세계를 상상하는 감각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듯 오랫동안 다양한 문화 영역에 재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는 1909년 평단의 호평을 받은 첫 책 잘가요 언덕을 편 이후로 소설가로서의 아이덴티티와 소명의식을 잊어본 적이 없다. 문학이라는 완전한 허구의 세계에서 현실보다 더 진짜 같은 세계를 만들고 서사를 따라가며 생의 진실을 발견할 때 창작자로서 큰 희열을 느낀다. 한국형 뉴 판타지 시리즈뿐 아니라 시나리오, 에세이 등 전방위적으로 지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장편소설 오늘 예보, 언젠간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잘가요 언덕 개정판이 있다. 작가의 말. 스코틀랜드의 인어는 바다에서 사는 데 필요한 가죽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육지에서 살아야 했다. 뱀과 사람을 섞어 닮은 아프리카의 인어는 물의 영혼을 지배했다. 브라질에는 아마존을 지나는 남자들을 유혹해 수장시키는 이아라 물의 여인이라는 인어가 있었고, 뉴질랜드에는 사람 머리의 용처럼 긴 몸통을 하고 카누를 부수는 마라키하우라는 인어가 살았다. 일본의 인어는 거대한 물고기였는데 사람을 닮은 얼굴에 송곳니와 뿔이 난 괴물이었다. 이 외에도 아일랜드, 러시아, 프랑스, 노르웨이 등 전 세계의 바다가 있는 곳에는 그들만의 인어 이야기가 있다. 왜 인어는 동서양을 분문하고 5대양 6대주를 넘나들며 인간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 인어를 필요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압도적인 대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 바다에 대한 공포심과 경외심을 투사할 대상을 만들어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인어는 각 시대, 각 지역의 신분과 정체를 달리하며 존재하게 되었다. 세일렌처럼 선원을 유혹하는 요물이었다가 무시무시한 바닷속 괴물이 되기도 하고, 폭풍우 속 배를 지키는 물의 요정이 되었다가 정어리나 다랑어 같은 미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수많은 인어 중 내 마음을 사로잡은 인어는 조선시대의 문신 유몽인이 쓴 어우야담에 나오는 우는 인어였다. 조선의 한 어부에게 잡힌 인어는 흰 눈물을 비처럼 쏟으며 울었다고 한다. 왜 울었을까? 혹시 누군가 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 행위보다 내면을 강조한 이 한 문장을 읽고 인어에 대한 연민이 생겼다. 나의 경우 연민이 생겼다는 것은
글을 쓸 가치가 생겼다는 뜻이다. 수개월이 걸릴지 혹은 수년이 걸릴지 모를 장편소설 쓰기라는 긴 여행을 떠날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 긴 여정의 끝에 인어는 나를 거울 앞에 내려다 놓고 나의 욕망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인어 사냥은 나의 세 번째 장편 소설이다. 첫 번째 소설 잘 가요 언더 2021년 개전 판명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은 1998년쯤 쓰기 시작해서 2009년에 출간했으니 독자를 만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쓰다 말다 했다는 뜻이다. 두 번째 소설 오늘 예보는 처음에는 영화 시나리오로 썼다가 연극 대본으로 바꿔 봤다가 마침내 소설이 되어 2011년 출간하기까지 5년 이상 걸렸다. 반면 인어 사냥은 작년 여름 석 달 만에 초고를 완성했고 올해 초 서너 차례의 수정을 걸쳐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다. 집필에서 출간까지 1년 남짓 걸린 것이다. 글 쓰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을 리는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인어 사냥은 내용을 들은 출판사에서 출간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쓴 소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잘 써내기만 하면 독자들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는 뜻이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독자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도록 중요하다. 거북이처럼 기는 자를 토끼처럼 뛰게 만들고 10년 걸릴 일을 1년 만에 해치우게 만들 만큼 강력하다. 인어 사냥을 쓰는 동안 응원해준 가족들과 믿고 기다려준 해결책 출판사의 이수란 대표님과 출간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부터 만날 나의 독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 2022년 가을에 차임표. 저는 이 책을 금요일 밤에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잠깐 읽고 다음 날 토요일에 다시 읽을 생각으로 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다가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작가의 글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성경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인어 기름 같은 것은 무엇이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살기 위해 그저 내가 갖기 위해 욕심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사람다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는 욕심을 버려야 함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책을 함께 읽고 마음에 주는 울림을 우리 마음속에 소장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장 간절히 바라다. 2장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다. 3장 그물에 걸리다. 4장 갈피를 못 잡고 헤매다. 5장 탐하다. 6장 그물이 찢어지다. 7장 칼끝을 피해 달아나다. 8장 살다. 작가의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간절히 바라다. 서기 1902년 강원도 통천. 해안선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는 섬들을 지나면 외딴 섬이 있었다. 원래는 무인도였는데 몇 년 전부터 어부 박덕무와
그의 아내 임씨가 들어와 두 아이를 낳고 살았다. 호리하니 가녀린 몸에 동그스름한 얼굴이 예쁜 딸은 영실이라 불렀고, 가을 바다에 올라온 꼴뚜기 마냥 마르물꼴 얼굴에 큰 눈을 갖고 태어난 아들은 영득이라 불렀다. 섬의 낮은 평온했고 밤은 고즈넉했다. 가끔 뿔난 하늘에서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성남 바다에서 거친 파도가 으르렁거릴 때도 있었지만 내 식구가 아랫목에 누워 한 이불을 덮고 있으면 만사가 평온하고 아늑하기만 했다. 빈 하늘에 떠오른 별무리만 보아도 늦가을 떨어지는 밤송이 몇 톨만 주어도 함께 이기게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쳤다.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온 덕무가 딸의 울음소리를 따라 집 뒷산에 올라보니 어린 딸 영실이 잣나무 아래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 옆으로 임씨가 엎어져 있었다. 한 손에 가느다란 잣열매를 꼭 쥔 아내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영실은 엄마가 갑자기 물에 빠진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숨 쉬려고 애쓰다가 쓰러졌다고 했다. 엄마가 죽던 날 영실은 6살이었고 동생 영득은 이제 갓 돌을 지났을 무렵이었다. 하얀 찔레꽃이 핀 언덕에 서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는데 덕무는 임씨를 그곳에 묻었다. 밤하늘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사람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된다고 엄마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랬던 엄마가 하늘이 아닌 땅속에 묻히는 걸 보면서 영실은 서럽게 울었다. 소리내어 구슬프게 울면 엄마가 묻혀있던 땅에서 다시 나와 영실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훔쳐줄 것 같았다. 거짓말에 미안하다며 안아줄 것 같았다. 자고 일어나면 섬에 가득 들여온 슬픔과 불안이 안개 거치듯 사라지고 엄마라는 세상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것만 같았다. 엄마가 없다는 건 어제까지의 슬픈 꿈이었고 내일부터는 엄마가 기다리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울고 또 울어도 자고 또 깨어도 땅에 묻힌 엄마는 다시 볼 수 없었다. 하루, 한 달, 1년, 속절없는 날들이 지나갔다. 그로부터 6해가 흘렀다. 흘러간 시간만큼 그리움은 쌓였는데 슬픔은 줄지 않았다. 가장 슬픈 건 그림 한 장 없는 엄마의 얼굴이 잊혀간다라는 점이었다. 어딘가에서 불어오지만 잡을 수 없는 바람처럼, 하늘에 떠있지만 마주 바라볼 수 없는 해처럼 떠올리려 애쓰면 애쓸수록 엄마의 얼굴은 희미해져 갔다. 엄마라는 이름이 채 목젖에 걸려 삼킬 수가 없는데 아직도 코끝에 엄마 냄새가 스미는데 한 번만이라도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는데 엄마의 얼굴은 자꾸 잊혀갔다. 추억 속 엄마는 그렇게 모두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져갔다. 12살이 된 영실은 엄마가 하던 일을 도맡아 했다. 돌을 걸러낸 산자락 비탈진 땅에 수수와 옥수수를 심었고 계절 따라 밤이나 잣, 호두를 주었다. 때 맞춰서 아버지와 동생을 먹이고 입혔다. 영득은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고 싶었지만 콧등이 아버지의 배꼽에 닿을 만큼 커야 바다에 데리고 갈 수 있다는 덕무의 말에 닥치는 대로 먹었다. 영득은 배가 고프며 영실을 찾았다. 천둥 번개가 쳐도 바람이 불어 파도가 높아도 영실을 찾았다. 잠이 쏟아져 졸릴 때도 잠이 안 와 잠투정을 부릴 때도 늘 영실을 찾았다. 영득에게 영실은 엄마였다. 돌아가신 엄마는 나무를 좋아했다. 하늘이 푸른 날이면 엄마와 영실은 뒷동산에 올라 나물들 사이로 거닐었다. 엄마는 영실에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나무 이름을 알려주었다. 잣나무, 호두나무, 뽕나무, 찔레나무. 영실은 나무마다 자기만의 이름이 있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엄마를 닮은 영실도 나무를 좋아했다. 영득이 재미삼아 가지라도 꺾을라 치면 내 팔을 꺾으면 아픈 것처럼 나무도 가지를 꺾으면 아파. 그러니 함부로 꺾지 마. 라며 타일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일이 생기면 영실은 나무숲 사이를 걸으며 엄마 일하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답을 구하곤 했다. 그러면 때로는 엄마와 얼굴을 맞대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어머니는 왜 나무를 좋아해? 영실이 물었다. 나무는 살기 위해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아. 태어난 땅에서 일생을 살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지. 바람이 불면 지나갈 때까지 바람을 맞고 눈이 내리면 녹을 때까지 가지 위에 소복하게 담아둔단다. 태어난 자리에서 묵묵히 세월을 견디며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살아내는 거야. 차분히 말하며 생긋 웃는 엄마의 뒤편에서 구름의 반쯤 가린 해가 반짝였다. 동틀 무렵이면 덕무는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도 작은 고깃배가 아닌 먼 바다로 나가는 큰 배에 올라 한 달씩 달포씩 큰 물고기들을 잡으러 다녔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가 떠난 이후 덕무는 웬만하면 멀리 나가지 않고 섬 주변만 뱅글뱅글 돌았다. 아침에 인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정오가 조금 지날 무렵 육지로 가서 그날 잡은 물고기를 필요한 물건으로 바꾸고 저녁이 되기 전에 아이들이 기다리는 섬으로 돌아왔다. 엄마 없는 외딴 섬에 어린 두 아이만 둘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루 해가 지기 시작하면 영실과 영득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렸다. 노을이 바다 너머 구름 사이로 들이우면 꾸물꾸물 기우뚱거리며 돌아오는 아버지의 고깃배가 보였다. 영실과 영득은 뱃머리에 걸터 앉은 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가 손을 마주 흔들면 남매는 언덕 아래로 난 비탈길을 내달려 배를 대는 오리바위까지 한 다름에 내려왔다. 덕무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쌀이며 과일이 담긴 괴짝을 들고 못 잡은 날은 세 식구가 손을 꼭 잡고 달랑달랑 흔들며 비탈길을 올라 집으로 올라왔다. 하루는 덕무가 바다에서 돌아오는데 먼발치 언덕 위에서 영득이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다. 남매가 늘 함께 기다리더니 무슨 일인지 영실이 보이지 않았다. 덕무의 배를 발견한 영득이 양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아버지에게 얼른 오라고 손짓했다. 집 쪽을 가리키며 뭐라 말하는 듯 했지만 거리가 멀어 들리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한 덕무가 허겁지겁 배를 대고 집으로 올라가니 마당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영실이 쓰러진 채 숨을 못 쉬어 헐떡대고 있었다. 덕무는 영실을 업고 내달려 배에 태운 뒤 통천의 큰 의원으로 데리고 갔다. 영실의 진맥을 짚던 의원은 폐에 난 구멍으로 자꾸 물이 차서 숨을 못 쉬는 거라며 물에 빠진 사람이 숨을 못 쉬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앓다가 절명할 거라고 했다. 덕무는 영실을 데리고 용하다는 의원들을 사방팔방 찾아다녔지만 하나같이 같은 소견을 내렸다. 영실의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라고. 허망하게 아내를 보냈는데 딸마저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다. 덕무는 영실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평양의 서양 선교사가 세운 기홀병원이라는 곳에서 폐병 환자를 치료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동쪽 끝에 있는 통천군에서 서쪽으로 내륙을 가로질러 평양까지의 거리는 대략 700리, 밤낮 없이 걸어 나을 길이었다. 숨이 차 몇 걸음 못 걷는 영실을 데리고 가는 건 불가능했다. 덕무는 영실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지게 지고라도 가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영실의 폐병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밤이고 낮이고 숨이 턱에 걸린 듯 헐떡였고 억지로라도 숨을 쉴라치면 피를 한 사발 쏟아낼 때까지 기침이 이어졌다. 아침이 되면 영득은 밤새 앓다가 지쳐 잠든 누나의 코에 손가락을 대어 살아있는지 확인하곤 했다. 마른 나무가지처럼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는 딸을 보며 덕무의 속은 잿더미처럼 타들어갔다. 공영감은 조상대대로 통천 땅에서 살아온 토박이었다. 원래는 동해를 건너 일본 시마네현이나 도토리현까지 강치 가죽을 팔러 다녔는데 그날 사고를 당한 후로 육지와 가까운 섬들을 오가며 자파나 약 같은 것들을 취급하는 자파상이 되었다. 그날의 사고라 함은 공영감의 배가 먼 바다에 떠있는 바위섬에 부딪혀 난파된 일을 말한다. 공영감이 배를 왜 하필 그 섬 부근으로 몰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거저 지나가던 길이었다고 짧게 말했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곳은 그저 지나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평소에 공영감이 다니던 바닷길에서 한참 벗어난 북쪽이었고 어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강직대가 발견될 만한 곳도 아니었다. 그곳은 암초들 때문에 배들이 피하는 곳이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는 곳이었다. 하필 그곳을 지나다가 배가 난파되었다면 그곳에 볼 일이 있어서 일부러 접근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공영감은 그저 지나가던 길이라고 했고 진짜 속내를 알만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기에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 배에 타고 있던 네 사람은 배가 완전히 부서지는 바람에 꼼짝없이 바다에 빠져버렸다. 바위섬이 가까이 있었기에 헤엄쳐 가면 살 수도 있었겠지만 주변에 안개가 짙게 깔려 코앞도 보이지 않는 터라 동으로 가야 할지 서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기운 빠진 이들이 하나씩 물속으로 사라졌고 공영감만이 홀로 마지막까지 물 위에 떠 있었다. 불현듯 불어온 바람에 안개가 걷히면서 눈앞에 시커먼 바위섬이 보였다. 공영감이 마지막 힘을 다해 섬을 향해 헤엄치는데 물속에서 무언가 공영감의 다리를 툭 건드렸다. 물장구 치던 다리가 해초에 걸린 건지 아니면 암초에 걸린 건지 헤아려 보려는 순간 거칠고 무례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힘이 공영감의 왼다리를 휙 잡아챘다. 폭력적으로 다리를 잡아 당긴 그것이 무엇인지 가늠할 새도 없이 공영감은 뼈가 으스러지고 신경이 잘근잘근 씹히는 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였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임계점은 어디까지인가? 사람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련이 찾아오면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얼른 지나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시련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면 고통을 견딘 후에 망가질 자신의 모습이 두려운 나머지 고통의 결과를 대면하기 전에 차라리 생을 마치기를 바라게 된다. 공영감도 그랬다. 공영감은 수면 위로 몽글몽글 올라오는 핏방울들 사이로 다가오는 거무죽죽한 상어 지느러미를 보며 저것이 다가와 내 몸을 마저 찢어버리기 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공영감은 바닷물이 폐를 가득 채워서 뇌의 산소를 끊어버려 더 이상 고통을 못 느끼게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절제절명의 순간 몸은 머리가 내리는 명령을 거역했다. 상어에게 잡혀먹느니 차라리 물에 빠져 죽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에도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휘저은 양팔과 남은 한쪽 다리 덕분에 공룡감의 몸뚱이는 여전히 물에 둥둥 떠 있었다.
팔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온 상어가 수면 위로 거대한 머리를 드러냈다. 저골에 달린 검은 단추 같은 상어의 눈동자가 공룡감을 쏘아보았다. 생명에서 영혼을 걷어낸 것처럼 무표정한 눈이었다. 상어가 그의 목전에서 거대한 입을 쩍 벌렸을 때 공룡감은 상어의 목구멍에 십담한 자신의 발목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그를 향해 다가왔다. 벌린 입속으로 그냥 머리를 집어넣었으면 모든 것이 끝났을 텐데 공룡감은 머리 대신 손을 내밀어 상어를 막았다. 바다에서 공룡감을 발견한 어부는 강치나 돌고래 사체가 떠내려오는 줄 알았다고 했다. 혹시나 살코기라도 건질까 싶어 갈고리로 낚아채려다가 가까이에서 보니 사람이었다고 했다. 상어는 공룡감의 왼쪽 다리와 엉덩이 일부, 오른손을 가져가는 대신 목숨을 돌려주었다. 공룡감은 경이로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손과 다리를 하나씩 잃은 데다 엉덩이도 절반이나 떨어져 나가 온몸에 피를 거의 다 쏟아내었기에 누가 봐도 죽은 목숨이었는데 놀랍게도 살아난 것이다. 한 달쯤 의원에 입원했던 공룡감은 몸을 움직일 만하게 되자 지팡이를 짚고 쩔룩거리며 사라졌다. 그 후 1년 남짓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야 모습을 드러냈는데 쌍돛이 달린 돛담배를 타고 동해 인근 섬들과 육지를 오가며 약과 자파를 파는 자파상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은 인근 해역 어부들 사이에서 지난 1년 내내 회자되었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공룡감에 대한 동정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사고를 당해도 싸다고 여긴 어부들이 바다의 복수국 같은 결말에 통쾌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어찌 보면 어부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건 숙명이었기에 특별할 게 없었다.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일한 이가 바다로 돌아가는 건 농부가 흙으로 신만이가 산으로 돌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데 공룡감은 바다를 훼손하고 그 속에 생명을 유린하는 자로 악명이 높았기에 어부들은 언젠가 바다가 공룡감에게 벌을 내리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공룡감이 이토록 어부들의 분노를 산 주된 이유는 물개의 일종인 강치 가죽 때문이었다. 강치 가죽은 여느 동물의 가죽과 달리 비단처럼 고왔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강치 가죽으로 고급 가방을 만들거나 차를 마실 때 물을 뜨는 찬물 바가지를 만들었다. 순놈 이빨을 뽑아 반지를 만들어 팔기도 했고 두툼한 지방에서 기름을 짜내기도 했다. 강치의 인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였다. 한 일본인이 강치 가죽으로 만든 고급 가방을 만국 박람회에 출품했는데 덜커덕 금상을 받은 것이다. 이후 일본에서 강치는 이른바 바다의 노다지가 되었고 강치 한 마리 값이 황소 10마리 값만큼 뛰었다. 문제는 강치를 너무 많이 잡아들여 일본 해역에서 그 씨가 말라버렸다는 점이었다. 어부로 위장한 일본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조선 해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었다. 그들은 독도에 눈독을 들였다. 독도는 약 5만여 마리의 동해안 강치들이 길을 멈추고 쉬어가는 강치의 천국이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부들은 배를 타고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는 독도의 강치들을 손을 뻗어 쓰다듬을 수 있었다. 인간도 강치도 서로 특별히 경계심이 없었다. 강치는 돌고래만큼 머리가 좋았지만 돌고래처럼 먼 바다에 살지 않았다. 해안가나 가까운 섬에 바위 등 인간의 코앞에서 살았다. 인간과 강치 사이에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졌다면 서로가 서로의 친구로 공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산과 들에서 인간이 개를 데리고 꿩 사냥을 하는 것처럼 바다에서 강치를 데리고
물고기 사냥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단 한순간도 기다리려 하지 않았다. 미래의 생장보다 현재의 약탈이 중요했다.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가져야만 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이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는지 미처 알기도 전에 닥치는 대로 파괴했다. 강치도 예외가 아니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독도의 강치는 멸종되었다. 강치 사냥은 무력 시위를 벌이듯 무리지어 다니는 몇몇 일본 선단의 몫이었다. 그들은 강치떼를 찾아 동해안을 샅샅이 뒤졌다. 배 여러 척에 나눠 타고 떼거리로 몰려다녔기에 동해안 어부들은 그들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변변한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강치떼가 쉬고 있는 섬을 발견하면 거침없이 상륙해서 강치를 잡아 현장에서 바로 가죽을 벗겼다. 벗긴 가죽은 차곡차곡 쌓아서 일본으로 가져가 가방 만드는 업자에게 팔았다. 몸통의 지방은 따로 발라내어 기름을 짰다. 살과 뼈는 바다에 버리거나 비료로 썼다. 생김새가 유독 귀엽고 예쁜 새끼 강치를 발견하면 산채로 데려가 섞어서 극단에 팔기도 했다. 그들은 아무 권리도 없는 일본의 지방 정부를 통해 동해에서 어부행위를 해도 된다는 허가서를 엉터리로 만들어 들고 왔다. 그들은 어부가 아니라 해적이었다. 장사꾼이 아니라 도둑이었다. 공영감은 그런 도둑의 앞잡이였다. 그는 동해를 건너온 일본 상인들을 강치떼가 있는 섬까지 안내하는 일을 도맡아 했다. 그 대가로 그들이 잡은 강치, 가죽의 일부를 건네받았다. 공영감은 일본 상인으로부터 받은 가죽을 자신의 배에 싣고 일본으로 가져가서 되팔았고 자신의 뒷배를 봐주는 일본의 지방관리와 이익금을 나누었다. 그 지방관리는 애초에 일본 선단의 엉터리 어업 허가서를 만들어준 자였는데 강치 사냥을 떠나는 자들에게 공영감을 소개하고 양쪽에서 돈을 받아 챙겼다. 바다 건너편에서 잡힌 강치는 그렇게 얽히고 설킨 먹이 사슬을 통과하며 조각조각 분배되었다. 이러한 먹이 사슬의 한 축을 맡고 있었기에 공영감은 인력이나 선단이 없이도 동해를 건너 일본에 오가며 장사를 할 수 있었다. 동해안 어부들은 강치를 마구 죽여 씨를 말리는 일본인들에게 비분했다. 동시에 그들의 만행을 제어할 힘도 의지도 없는 대한 제국 관리들의 모습에 강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도 누구 한 사람 나서지 못하는 자신들에게 절망했다. 울분을 삼키는 대신 300여 년 전 독도를 지켜낸 조선의 어부 안용복처럼 호통을 쳤으면 좋았으련만 오래된 기상은 대한제국의 국군과 함께 시들어 버렸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시절이었다. 열패감과 무력감, 이것이 어부들을 지배하는 감정이었다. 이와 더불어 모두가 품고 있지만 아무도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부러움이었다. 어부들은 공영감을 욕했지만 동시에 공영감처럼 되기를 원했다. 겨우 생선 몇 마리 잡기 위해 허리가 새우처럼 굽도록 평생을 바다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어부들에게 자신들보다 좋은 배를 타고 일본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적 장사꾼이 된 공영감이야말로 시기와 질투, 동경과 선망을 동시에 받는 자신들의 욕망이 투사된 인물이었다. 덕무는 강치들이 학살되는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배가 울릉도를 지나는데 비릿한 악취가 서풍에 실려왔다. 동쪽으로 배를 움직일수록 황적색으로 변한 바위 위로 처참하게 찢긴 강치 사체들이 둥둥 떠내려왔다. 대체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기에 바다에 색마저 달려졌단 말인가. 울분에 북박친 덕무는 바다 위를 부유하는 피의 흔적을 쫓아 동쪽으로 배를 몰았다.
독도에 도착한 그의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은 인간의 말로 다 옮길 수 없는 지옥 그 자체였다. 지난 수백 년간 강치대가 쉬어가던, 그래서 강치들의 천국으로 불리던 그곳에서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었다. 맨몸뚱이에 좁고 긴 천으로 음부만 겨우 가린 사내들이 바위섬을 가득 덮은 강치대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칼과 쇠망치를 휘두르고 있었다. 갈라진 강치의 배에서 쏟아져 나온 내장과 깨진 머리에서 흘러나온 뇌액이 바위를 뒤덮었다. 강치들이 흘린 피가 바위를 타고 흘러내려 섬 주변은 글자 그대로 피바다로 변해버렸다. 피 칠갑한 밤 벌거숭이 모습으로 피로 미끈거리는 바위를 뛰어다니다 잿불에 미끄러져 자빠지는 이들의 얼굴은 눈앞에 노다지에 눈이 멀고 넋이 나간 듯 술에 취한 것처럼 벌겋게 들떠 있었다. 강치들은 가족끼리 몰려있다가 순서대로 죽어나갔다. 덩치가 황소만한 아비 강치는 총으로 머리를 쏴 치명상을 입힌 후 칼로 옆구리를 쑤셔 죽여 잡았다. 어미와 새끼는 그물을 쳐서 한꺼번에 잡은 후 무거운 쇠망치로 머리를 쳐 죽였다. 어미는 홀로 자리를 피하거나 바다로 도망가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새끼의 곁에서 필사적으로 지저댔다. 그러나 돌아온 건 쇠망치 세례였다. 쇠망치가 공기를 가르면 삐걱하며 박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곧이어 사방으로 피가 튀며 갈라진 어미의 머리뼈에서 누른 뇌가 흘러나왔다. 어미 강치가 쓰러지면 두 사람이 달려들어 날이 선 갈고리 모양의 칼 두 개를 강치 이마에 각기 반대 방향으로 꽂고 하나는 머리 쪽으로 다른 하나는 꼬리 쪽으로 잡아당겨 가죽을 벗겼다. 어미가 피 벌거숭이가 되는 동안 새끼 강치는 어미 곁을 떠나지 않고 목이 찢어져라 울었다. 새끼 강치를 잡는 데는 한 사람이면 좋겠다. 한 팔로 꼬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올리고 다른 팔로 이마에 갈고리를 꽂아 가죽을 벗겼다.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강치들은 피투성이 알몸뚱이가 되어 버둥거렸다. 그날은 강치수가 너무나 많아 배에 가죽만을 싣기도 버거웠기에 일본인들은 가죽을 벗기고 몸통만 남은 강치들을 바위 위에 방치하거나 바다에 던져버렸다. 바다는 끔찍하고 처참한 광경에 욕지기라도 하듯이 붉은 피눈물을 하염없이 토해냈다. 한때 강치들의 천국이었던 독도는 지옥으로 변했다. 그날 덕무는 피바다가 된 지옥 한가운데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벌거숭이들 틈에 섞여 막 벗겨낸 강치 가죽을 차곡차곡 배에 싣는 한 조선인을 보았다.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가죽을 싣는 내내 비릿한 웃음을 머금던 그 자는 공영감이었다. 공영감이 바다에서 사고를 당해 불구가 된 것은 그로부터 닷새 후였다. 그런 공영감이 덕무를 찾아왔다. 공영감은 쌍돛 아래로 자파를 가득 실은 배를 오리 바위에 대어놓고 지팡이를 짚고 턱 외발로 오르막을 올라 덕무의 집까지 힘겹게 걸어왔다. 공영감과 별 인연이 없었던 덕무는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의아해했지만 공영감은 그저 지나가는 길에 들렀는데 때마침 영실에게 필요한 약을 가지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가슴을 비틀며 헐떡이는 영실을 지켜보던 공영감이 품속에서 무언가 꺼냈다.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큰 호루병이었다. 병을 거꾸로 기울여 주둥이에 숟가락을 대어놓고 한참을 기다리니 쌀 한 톨만큼 작은 기름이 한 방울 또르르 굴러나왔다. 공영감은 누리끼리한 기름을 흘릴세라 얼른 영실의 입에 찔러 넣어주었다. 덕무는 자파나 팔러 다니는 공영감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정체불명의 약을 영실에게 먹이는 것을 막지 않았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이었다. 의원들이 고치지 못한다고 손을 든 마당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치료해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이라도 쫓아갈 참이었다.
줄 수만 있다면 자신의 패를 영실에게 떼어주고 싶었다. 그게 숨 못 쉬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누런 기름 한 방울이 영실의 몸에 들어가고 몇 분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숨을 못 쉬어 삶과 죽음을 오가던 영실이 곧 거짓말처럼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잠이 든 것이다. 눈물 흘릴 새도 없이 숨가빠 하던 고통이 사라지자 오랜만에 고이 잠든 영실의 눈꺼풀 사이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믿기지 않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덕무는 국령감이 영실에게 먹인 그것이 마취약이나 독약이 아닐까 의심했다. 분명 육제 의원들은 폐에 구멍이 숭숭 뚫린 이 병에는 약이 없다고 했다. 병에는 죽을 병과 살 병이 있는데 영실의 병은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이라고 했다. 그런데 국령감이 준 누런 기름을 단 한 방울을 먹었을 뿐인데 지난 10여 여일간 밤낮으로 끊이지 않던 기침과 숨가품을 멈추고 곤히 잠든 것이다. 국령감은 기름 한 방울의 약효가 대략 사흘쯤 지속될 거라 했다. 아무리 좋은 영약도 병을 완치하려면 약 수저로 한 수저씩 7일은 먹어야 하는데 방금 영실에게 먹인 기름이 마지막 남아있던 한 방울이라고 했다. 그 기름이 무엇냐고 묻는 덕무에게 공영감은 어유라고 짧게 답했다. 어유가 폐병을 고칠 수 있다니 금시초문이었다. 상어, 명태나 대구에 창자에서 짜낸 기름이 빈혈증이나 어지럼증에 좋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구멍 뚫린 폐를 고친다는 말은 처음 듣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건 상관없었다. 영실이 평안히 숨쉬며 잠드는 모습을 보았으니 이 어유가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묘약임이 분명했다. 곤히 잠든 영실을 보고 덕무만큼 기뻐한 사람은 영득이었다. 영득은 지난 열을 혹여 누나를 잃을세라 어린 가슴을 조이며 노심초사했다. 엄마를 잃은 세상에서 제겐 엄마 같은 누나마저 잃는다면 더는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느꼈기에 영득은 밤이고 새벽이고 누나 방으로 건너가 누나의 숨이 붙어있는지 확인하곤 했다. 누나가 다 나은 거냐며 기뻐 묻는 영득을 방에 남긴 채 덕무는 공영감의 팔을 잡아 끌며 마당으로 나왔다. 그리고 어유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무슨 생선에서 짜낸 기름이며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다그쳐 묻는 덕무를 공영감은 한동안 말없이 쳐다보았다. 대답을 기다리다가 지친 덕무는 무슨 생선 기름인지 알려달라며 다시 재촉했다. 말해도 모를 것이라며 어차피 더는 구할 수 없는 기름이니 잊어버리라는 공영감의 부질없는 답에 참을성이 다한 덕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런 젠장, 구하고 못 구하고는 하늘이 정하는 거 아니오. 사람은 노력을 하는 거고 정하는 건 하늘이 하는 건데 왜 영감님이 지레 못 구한다고 하시오. 어서 말하시오. 네가 탄에 가면 구할 수 있어? 청나라에 가야 구할 수 있어? 아니면 아라비아라도 가야 하오? 네, 지옥이라도 쫓아갈 것인지 당장 말하시오. 영실에게 먹인 것이 무슨 생선기름인지 어디 가야 구할 수 있는지. 덕무는 영실을 살릴 수 있다면 불 바다에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는데 대체 그것이 무슨 생선이기에 아예 못 구한다고 단정 짓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여 심해에 살다가 바다에 지진이라도 나야 한 번씩 얕은 물로 올라오는 상갈치나 고래상어라도 된단 말인가. 주춤주춤 뒷걸음치는 것처럼 말을 할 듯 말 듯 주저하던 국령감은 마침내 알쏭달쏭한 표정을 거두고 정색하며 말했다. 무슨 생선 기름인지 말하라니? 내가 언제 생선 기름이라고 했는가? 방금 어유라고 하지 않았소? 이봐, 박씨, 어유라고 해서 꼭 생선 기름이라는 법은 없지 않나. 넓고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만 사는 건 아니니 말이야. 바다에 살기는 하는데 물고기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강치, 늙은 거북, 물뱀장어. 안 모르고 다그치기만 하던 덕무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알았어. 물고기가 아니라고 칩시다.
내 그것 좀 삽시다. 어디 가면 살 수 있어. 내 집을 팔아서라도 배를 팔아서라도 사서 영실이 병을 이참에 완전히 고쳐놔야겠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게 어딨어. 그것이 정말 살 수 없는 거라면 영감님은 그것을 어디서 구했어? 덕무는 애가 타서 성급히 반문했다. 그 기름은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거야. 조상 대대로라면 신라 때부터, 신라 시대 때부터라는 말에 놀라 말문이 막힌 덕무가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다. 그러니까 영실이한테 방금 먹인 그 기름이 신라 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오? 작게 고개를 끄덕인 공룡감이 잠시 뜸을 들인 후 결심한 듯 말했다. 그 기름은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일세. 선친들이 많이 아플 때 한 방울씩 입에 털어넣었다고 들었지. 내가 물려받았을 때는 병 밑바닥에 새끼 손톱만큼 남아있었어. 죽을 병도 고친다는 말을 믿지 않아서 약효도 믿지 않았지만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니 버리지 못하고 보관했는데 결국 그 기름 덕분에 나도 살았지. 그 덕분에 살았다니요. 바다에서 상어한테 물렸을 때 말이야. 공룡감이 손이 없는 오른팔을 허공에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럼 그리 빨리 회복된 것이 이 기름을 마시고. 사실 그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건 공룡감의 말도 안 되게 빠른 회복력이었다. 몸속의 피를 전부 쏟은 채 송정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발견되었기에 그를 건진 어부도 진로한 의원도 공룡감이 수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여겼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시체를 매장하려 땅을 파고 있었을까. 그랬던 공룡감이 불과 한 달 남지 않더니 훌훌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 외발로 걸어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아침 공복에 한 방울씩 일지를 먹었네. 그랬더니 열이 가라앉고 떨어져 나간 손과 다리의 상처가 곪지 않고 커다란 딱지가 앉았지. 딱지가 떨어진 후에는 새 뼈와 살이 자라기 시작했고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도 조금씩 자라고 있어. 작년 한 해 동안 손가락 한 마디쯤 돋아났으니 한 10년쯤 지나면 재구시를 하게 될 걸세. 장모는 공양감의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을 수 없었다. 특히 잘려나간 손과 다리에서 뼈와 살이 자라고 있다는 말이 더욱 그랬다. 몇 년 후 지금보다 회복된 손과 다리를 눈으로 확인한다면 모를까 당장은 믿기 어려운 말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죽는다고 했던 공룡감이 기름을 마시고 살아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며 생긴 몸의 구멍을 막을 수 있다면 폐에 뚫린 구멍도 막을 수 있는 영약이 아닌가. 죽어가는 딸 영실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바로 이 기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덕무가 공룡감의 어깨를 잡아 세우고 두 눈을 맞춘 뒤 또박또박 힘주어 물었다. 그의 굳은 표정과 나지막한 목소리에는 진실만을 말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다. 말해주시오. 기름을 더 구할 수 있어? 마지막 한 방울을 방금 자네 딸이 마셨어. 자네도 보지 않았나? 공룡감은 입맛을 쩝하고 다시며 덕무를 흘깃거렸다. 그제야 덕무는 공룡감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러고 보니 공룡감과 가까이에서 눈을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럴 정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말을 섞거나 일을 함께 한 적도 없기 때문이었다. 공룡감의 눈은 한마디로 기이했다. 전체적으로 파르스름한 기운이 돌아 차갑게 느껴지는 눈의 흰자 표면에 오래된 구리동전에 생길 법한 동록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다. 눈동자는 검은색이나 밤색이 아닌 고동색에 가까웠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그의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기운과
녹슨 세월이 스며 있었다. 검버섯 피고 전체적으로 주름진 얼굴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여는 노인들처럼 눈 밑은 반달 뒤집어 놓은 것처럼 처졌고 양미간에는 내천자로 팬 주름이, 입 주변에는 팔자 주름이 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주름들이 쭈글쭈글해 보이지 않았다. 분명 주름 자국이 있는데 억지로 잡아당겨 편 것처럼 전체적으로 피부가 탱탱해 보였다. 이빨도 남달랐다. 나이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60을 훌쩍 넘었을 공룡감의 이빨에 누렇고 시꺼먼 세월의 때가 밴 것은 여느 노인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적게는 서너 개, 많게는 전부 이가 빠져야 정상일 만큼 늙은 나이에도 이빨이 한 개도 빠지지 않고 고스란히 박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장 기이한 것은 안색이었다. 마른 얼굴에 피가 지나치게 많이 돌았다가 안 돌았다가를 반복하는 양 안면 홍조가 심해졌다가 해파리처럼 푸르스름해졌다가를 반복했다. 아무튼 보기 드물게 기묘한 얼굴이었다. 1000개의 질문 중 단 하나만 허락된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당연코 왜라는 질문이다. 왜는 목적이 아닌 동기를 묻는 것이고 끝을 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왜는 너의 의도는 선하냐 악하냐를 묻는 것과 같다. 덕무는 공영감과 눈이 마주친 지금 이 순간 당연히 물었어야 했다. 영감, 왜 나를 찾아온 거요? 왜 구할 수 없는 영약의 마지막 한 방울을 내 딸에게 먹였어?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묻기 싫어도 물어서 공영감의 근본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자 노력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하기에는 영실의 병이 너무 위중했다. 의도가 무엇이든 동기가 선하든 악하든 지금 덕무에게는 결과가 중요했다. 공영감이 준 기름이 영실을 살 수 있다면 일단 더 구해서 먹이고 볼 일이었다. 불이 났는데 불부터 안 끄고 불이 왜 났는지 먼저 따질 수는 없는 것처럼 왜라는 질문을 생략한 채 덕무는 공영감과 거래를 시작했다. 기름을 더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내 무슨 일이라도 하리다. 푸. 코드숨 치는 공룡감의 모습 뒤로 1년 전 독대에서 비릿하게 웃던 얼굴이 겹쳐졌다.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죽으라면 죽는 신유라도 하겠소. 죽는 신용을 한다. 그럼 기름을 얻기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겠소. 내 딸 영실을 살 수 있다면 어디든 가서 무엇이든 할 것이오. 그럼 이 자리에 누워 죽는 신용을 해봐. 공영감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아는 것처럼 덕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받아쳤다. 뭐요? 이 자리에 엎어져 죽는 신용을 해보라고. 농을 치는가 싶어 쳐다보니 공룡감의 얼굴은 사뭇 진지하다 못해 엄중했다. 덕무는 고개를 돌려 방 쪽을 보았다. 영득이 방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얼른 방문을 닫았다. 덕무는 무릎을 굽히고 땅바닥에 꿇어앉았다. 어제 내린 비로 질척해진 땅에 무릎이 고 축축해졌다. 이제 됐소? 덕무가 물었다. 무릎 꿇고 앉아 죽는 사람도 있나? 덕무는 마지못해 진흙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코를 땅바닥에 박아야지. 죽은 놈이 고개를 들고 있을 리는 없지 않은가? 덕무는 고개를 비틀어 공룡감을 올려다보았다. 아래서 올려다본 공룡감의 표정에서 웃음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덕무는 질척한 땅에 고개를 쳐박았다. 얼굴이 진억 범벅이 되었다. 엎드린 채로 듣고 대답하게. 자네는 죽는 신용을 했네. 그러니 죽은 거야. 맞지? 맞소.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산 사람이 아니라 송장에게 말하는 거니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송장이 말을 할 리는 없으니까. 맞나? 맞소.
이제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바로 돌아눕게. 돌아놓은 덕무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공룡감이 덕무를 내리찍을 듯이 지팡이를 치켜들고 서 있었고 쇠징을 박은 지팡이의 끄트머리가 덕무의 목젖을 겨누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왜 이러시오? 덕무가 당황해서 소스라치며 물었다. 박씨, 자네 약속할 수 있겠나?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오. 그러니 지팡이를 거두시오. 위험하잖소. 공룡감은 덕무의 마음속을 송두리째 읽으려는 양 미동 없이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명령하듯 말했다. 일어나. 온통 진흙투성이가 된 덕무가 양팔을 뒤로 짚어 주섬주섬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죽는 신유까지 했으니 이제 난 뭘 얻을 수 있어? 그건 내가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뭘 얻을지는 지금부터 자네가 하기에 달려있네. 박씨, 자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나? 사람은 노력할 뿐이고 정하는 건 하늘이라며. 내가 답할 수 있는 건 이거야. 만약 자네가 그걸 잡아오는 데 성공한다면 난 그것을 자네와 공평하게 절반씩 나눠 가질 거야. 만약 약속을 어기고 비밀을 발설하면 자네는 진짜 송장이 될 걸세. 동의하나? 송장이 될 것이라는 공룡감의 말이 날선 칼이 되어 목을 겨누는 듯 했다. 덕무는 고개를 꺾으겼다. 이윽고 입을 연 공룡감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7대를 거슬러 올라간 자신의 선조 공랑이 1200년 전에 겪은 실화라고 했다.